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7월 18일 밤 10시 45분 제주시 조천읍의 작은 주택가에 살던 여성 A씨가 밤늦게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집안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게 좀 이상했죠. 집에는 A씨의 중학생 아들 김군이 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잠드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고 잠시 후 2층 다락방에 올라선 A씨는 소리를 치며 쓰러지고 말았죠. 16살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김경현군. 김군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참혹했어요. 손발이 청테이프로 다 묶여 있었고 코와 입 역시 테이프로 다 막혀 있었죠. 온몸에 곳곳에 폭행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부검 결과 결정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청테이프며 폭행이며 이 상태로 봤을 때 범인이 김군을 정말 작정하고 살해한 듯해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 건 면식범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김군이 평소 마을에서 아주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잦은 아이입니다. 주민들 모두 뭐라고 하냐면 경현이는 10번 마주치면 10번 다 인사를 꾸벅꾸벅 하던 아이다 라면서 착한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나이도 고작 중3, 16살인데 누가 그토록 원한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혹시 또래 친구들? 아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어요. 원한 같은 건 말도 안 됐죠. 그렇게 면식범이다 라고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하던 경찰은 예상외로 아주 빠르게 한 인물을 특정합니다. 그는 바로 48살의 남성 백광석 씨였죠. 자, 백 씨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인 7월 4일에 A씨의 집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받은 기록이 발견돼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A씨와 동거할 당시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백광석이 A씨에게 원한을 품고 그녀의 아들 김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당시 A씨의 집 주변에 CCTV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이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그 CCTV 안에 사건 당일 백광석이 A씨 집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편 담벼락을 타고 들어와서 2층 다락방 창문으로 올라서고 있었죠. 그런데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있는 또 다른 남성, 공범이 있었던 건데요. 자, 우선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월 19일에 그 공범이었던 46살 남성 김신남이 주거지 인근에서 먼저 체포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백광석 또한 제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체포가 돼요. 자, 검거가 우선 됐는데 김신남은 나는 백광석 범행을 그냥 도왔을 뿐이지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다 라면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김신남이 백광석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7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범행을 뭔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범행이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에 7월 26일 백광석과 김신남의 신상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죠. 그때 더 자세한 사건 전말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A씨와 김군 모자, 그리고 백광석의 인연이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A씨와 백광석은 중학교 동창이에요. 성인이 된 후에 각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일하던 식당에 백광석이 찾아오면서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요. 백광석이 동창이었던 A씨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A씨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2018년 11월 두 사람은 교제와 동시에 A씨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백광석의 아들도 함께 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총 4명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김군과 또 백광석의 사이도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군이 백광석을 아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게다가 백광석의 아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정말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백광석이 A씨에게 집착을 보이면서부터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백광석이란 놈이 이미 여성에 대한 범죄 전과가 있어요. 지난 2003년에 교제를 하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홧김에 그녀의 집에 불을 질렀던 거죠.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그 같은 여성 있잖아요. 같은 여성을 또 한 번 찾아가서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했고요. 이걸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 이제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한 후에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던 중 또 한 번의 살인 미수와 협박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광석은 A씨에게도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게 폭력까지 이어졌고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집니다. 왜 때리냐? 왜 너 연락이 잘 안 되냐? 때리고. 귀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때리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A씨는 견디기 힘들어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김군이 결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김군이 당연히 엄마를 보호했고 또 백광석에게 이러지 말라 라면서 맞서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백광석의 폭력이 김군에게까지 이어져요. 지난 2021년 5월 결국 A씨는 백광석과의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백광석은 A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보복 범죄를 일으키는데요. 한밤중에 집에 침입을 해서 A씨의 목을 졸랐어요. 그게 불과 사건 16일 전의 일입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 이 집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관을 절단해가지고요. 이 가스를 못 쓰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가스가 새어나와서 이 모자에 살해를 시도한 게 드러나게 되죠. 정말 A씨는 그 전에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거고요. 이때 경찰이 내린 처분은 집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였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씨 집 인근에 CCTV 설치됐죠? 그리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녹화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그걸 발생한 후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그냥 확인용일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A씨와 김군은 그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이 되는 스마트워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받지 못했냐? 당시 경찰서에 남은 재고가 없었대요. 대신에 경찰은 A씨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 번호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우리가 긴급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게 되죠. 좀 안일한 조치라고 보여지죠. 결국 그게 비극을 막지 못했던 거고요. 한편 접근 금지를 받은 백광석은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감히 네가 나를? 그리고 그 대상은 A씨를 넘어서 아들 김군에게까지 확대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A씨한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미치는데요. 살해를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공범 김신남이었습니다. 김신남, 이 사람은 성범죄를 포함해서 약 10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당시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가 백광석에게 약 500만 원 정도 갚아야 될 빚이 있었는데 백광석이 이걸 빌미로
자기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김신남이 이 정도 일이 뭐 500만 원 빚 탕감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백광석 카드로 자신의 주점에서 100만 원 정도 결제를 하게 하고요. 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같이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협상이 끝났고 이후 두 사람은 A씨 집 주변을 맴돌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곧장 실행에 돌입했죠. 사건 당일인 7월 18일 오전 7시에 김신남이 철물점에 들러서 청테이프 2개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오전 9시 A씨가 이제 집에서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되죠. 중학생 김군은 집에 혼자 남아있게 된 겁니다. 당시는 7월에 여름방학이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김군이 딱히 외출할 계획이 없었다고 해요. 이후로 백광석과 김신남은 집 근처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계속 대기하면서 적절한 범행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16분 두 사람은 2층의 다락방 창문이 열리는 걸 확인했고 바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김군을 결박했고 이후 분풀이라도 하듯 이 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했어요. 추후 범인들 진술에 따르면 처형하듯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아이한테. 그러다가 결국 김군의 교복 허리띠를 사용해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아이는 무슨 죄예요? 이후에 범인은 각자 행동했어요. 김신남은 범행 도구를 다 챙겨서 현장 빠져나왔고요. 인근 분리수거장에다가 도구들을 버렸다고 해요. 반면에 백광석은 범행 후에 무려 3시간 동안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게 되는데요. 자, 왜 그랬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추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내가 포기했다라고 진술하지만 범죄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만약에 자살을 마음먹었다면 사실 3시간 동안 진작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죠.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보느냐? 어쩌면 백광석이 이 집에 남아서 A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A씨도 살해하고 나서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 아니었을까요? 끔찍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 도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죠. 피해자 김군, 한창 사춘기인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지키고 안심시킬 줄 아는 성숙한 아이였다고 하는데 백광석은요, 정말 이게 그냥 A씨에 대한 앙심 하나로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았던 겁니다. 자, 백광석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계획범죄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세요? CCTV에 다 찍혀 있잖아요. 주변 맴돌았던 거. 사건 전날에 그리고 전전날에도 A씨 집 앞을 계속 서성이는 게 담겨 있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다닐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한데요. 심지어 A씨와 김군이 외출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골목에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이게 너무 소름 끼쳐요. 이 사건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알게 되면 정말 너무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경찰의 다소 미흡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동종 전과자, 그러니까 여성을 그전에도 폭행하고 살인미수한 게 있었잖아요. 동종 전과자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도 집안에 버젓이 들어왔는데 처분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보호용 그 스마트워치, 그 당시에 여분이 없어서 못 줬다고 했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여분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에도 당장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죠. 물론 여기에 대해 제주경찰은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죄를 했습니다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경찰 관계자가 내놓은 변명이 사실 좀 더 어이없습니다.
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컸고 신변 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이에요. 아니, 신변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경찰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린 누굴 믿고 신변 보호를 신청합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경찰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제도를 만들어내겠다, 수립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여전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숨기는 게 적당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직장도 못 가요, 학교도 그만둬요, 막 숨어 지내는 게 이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백광석과 김신남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에 열린 2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받게 되죠. 이렇게 된 사유에는 어이없게도 김군이 중학생이고 덩치가 건장하며 살해 방식이 비교적 잔혹하지 않다라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 검찰 측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시 한번 사형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2022년 7월 두 사람은 원심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A씨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백광석은 나중에 출소를 하고서라도 다시 자기를 찾아와 죽일 사람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진 그런 A씨를 지켜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반 전에 발생했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데요. 부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그리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김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